들어갔습니다. 자, 저 들어왔어요. 자, 오늘은 도시 구조 이론 여기서부터 볼 차례죠. 42번. 페이지로 치면 110페이지예요. 110페이지. 자, 우리 저번 주에 이 도시구조 이론 전에 뭐 했습니까? 도시구조 이론 전에 지대이론. 그리고 지대이론을 딱 보면 차례대로 리카르도의 차액지대, 그 다음에 마르크스의 절대지대, 튜넨의 위치지대, 알론소의 입찰지대. 이제부터 이제 학자들이 겁나게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제 도시 성장 구조 이론은 도시가 성장을 하게 되면 항상 어떤 틀을 갖는다. 이게 도시 성장 구조 이론이에요. 예를 들어서 미스터 국은 어렸을 때부터 쑥 성장한 다음에 어떤 구조를 갖게 되었습니까? 그러면 쇼다리 이렇게 딱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도시가 쭉 성장을 해서 어떤 구조를 갖는데 첫 번째 버제스는 동심원의 형태로 구조를 갖더라는 거예요. 그 두 번째 선형은 얘가 부채 선자예요. 부채선. 그래서 부채꼴 모양의 형태를 도시가 갖더라 이런 뜻이고, 해리스와 울만은 다핵의 구조를 갖습니다. 그래서 버제스의 동심원, 호이트의 선형, 해리스와 울만의 다핵심 이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을 한번 보자고요. 자, 의미. 도시는 모든 방향으로 동심원을 형성하며 성장을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 이해할 게 있어 없어? 있어. 동심원을 형성한다는데 끝.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기억을 좀 해줘야 돼. 이런 것들. 튜넨의 토지 이용 구조를 도시에 적용시킨 이론입니다. 그래서 튜넨의 이론이 응용이 많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튜넨의 위치지대라는 지대론이 도시 공간으로 확장된 게 알론소의 입찰지대, 그리고 튜넨의 이론이 도시 구조로 뭔가 확장된 게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동심원 이론. 그 다음에 호이트의 선형 이론은 주택지는 도심의 주요 간선 도로망을 따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도로망을 따라 소득 계층별로 형성이 되는데 그 형태가 부채꼴 모양입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110페이지 보시면 선형 이론에 보면 그림 있죠? 어딜 봐도 부채꼴 같지는 않습니다만 조각조각 낸 하나씩 보면 삼각형의 형태로 되어 있잖아요. 이 삼각형의 형태를 부채꼴 모양 또는 쐐기형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항상 세트면입니다. 세트면이에요. 자, 그럼 버제스의 동심원을 한번 봐요. 항상 도시가 맨 처음에 성장을 딱 시작했을 때는 도시 내부에 모든 애들이 다 있어요. 주거, 상업, 공업 모든 기능이 다 있어요. 그런데 이제 도시가 성장을 하게 되면 이제 여기 내부가 비좁아지죠. 그러면 반드시 토지 소유자들이 지대를 상승시킵니다. 그러면 지대를 상승시키면 이 상승된 지대를 감당할 수 있다면 여기에 머물러 있지만 상승하는 지대를 감당할 수 없으면 외곽으로 떨어져 나가야 돼요. 외곽으로. 그런데 항상 누가 떨어져 나가나요? 그러면 주거용이 항상 뒤쪽으로 떨어져 나가요. 주거용이. 그리고 주거용이 떨어져 나갈 때 이 주거용이 어떻게 자리를 잡느냐, 이게 이 구조예요. 이 주거용이 이렇게 동심원의 형태로 뭔가 자리를 잡습니다. 그러면 이게 동심원 형태. 그 다음에 이 주거지가 도로를 따라서 뭔가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자리를 잡습니다. 그러면 이걸 선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선형. 그런데 이제 포인트는 동심원 이론은 시카고시라고 되어 있어요. 그림 오른쪽에 보면 키워드 세 가지를 적어놨는데 첫 번째 시카고시라고 되어 있죠. 이 시카고시는 제가 가보진 않았습니다만 시카고시는 평야예요. 평야다 보니까 도시가 성장을 할 때 모든 방향으로 골고루 주거지가 자리를 잡는 거야. 그러니까 동심원 형태로 되어 있는 거야.
그런데 이 호이트의 선형 이론은 호이트가 시카고를 제외한 142개 도시를 분석해 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있습니까? 142개 도시는 대부분 모든 방향으로 확장을 할 수 없는 평야가 아니라는 거야. 하나는 이쪽은 뭐 산도 있고 이쪽은 이렇게 강도 흐르고, 그러면 결국 도시가 산과 강을 뚫고 성장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방향을 잡았냐? 도시와 도시를 연결하는 이 도로 주변에 주거지가 자리를 잡는 걸 확인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선형이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하고자 하는 내용은 끝난 거예요. 자, 다시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은 일단 시카고시예요. 시카고시인데 도시는 모든 방향으로 동심원을 형성하며 성장하고, 튜넨의 이론을 도시 구조에 응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놈을 꼭 암기해야 돼요. 자, 동심원의 형태로 도시가 구조가 형성되는데 5가지로 구분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문자가 중점, 노, 중, 통 이렇게 암기해요. 근데 통이 어디를 봐도 없어. 그림 두 문자 딴 거예요. 중점, 노, 중. 그런데 이 통은 통근자 지대인데요. 제 필기 노트에는 그림이 교회 지대라고 되어 있어요. 교회 지구라고 되어 있어요. 교회 지구. 이 교회 지구는 경제학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우리 시험에서는 대부분 통근자 지대라고 잘 나와요. 그래서 교회 지구 옆에다가 통근자 지대 이렇게 적어놓고 이름은 중점, 노, 중, 통 이렇게 쓴다 이런 말. 중점, 노, 중, 통. 자, 그 다음에 생태학적 요거 한번 표현해 볼까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가 중심 업무지개고 여기가 점이지대. 요 놈이 좀 낯설죠? 그 다음에 여기가 노, 중, 그 다음에 밖이 통근자 지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통근자 지대. 근데 주의 깊게 잘 보셔야 될 게 뭐냐? 그러면 요 세 가지. 요 노는 노동자 주거지대, 중은 중산층 주거지대, 그다음에 통은 통근자 주거지대. 이 전부 다 공통점이 뭐예요? 주거지대. 그러니까 주거지가 외곽에 동심원의 형태로 자리를 잡으니까 동심원 이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놈도 기억을 해줘야 돼요. 시카고시, 그 다음에 생태학적 분석. 이 생태학적 분석은 죽어있는 사물을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취급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도시 성장 구조 이론을 보면 도시는 살아있다, 죽어있다. 아유, 도시가 살아있어? 죽어있어. 그냥 상식적으로 대답해 주라니까. 도시는 죽어있다. 그런데 학자들이 뭐라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렇죠. 성장이라는 건 살아있는 생물들에게 적용되는 거죠. 그런데 도시라는 죽어있는 사물을 성장한다라고 해서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취급을 하고 연구를 하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생태학적 분석이라고요. 생태학적 분석, 살아있는 생물처럼 뭔가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생태학적 분석, 생태학적 이런 형태는 언제 보냐? 한 7월 달쯤 돼. 7월 달쯤. 그럼 할 것 많고 시험은 얼마 안 있고 그래서 이제 스트레스가 많이 쌓인다고요. 그래서 오후 특강 정도 딱 듣고 나면 이제 어떤 사람들이 태어나느냐 그러면 열심히 막 밑줄 치고 공부를 해. 그러다가 너무 많이 한 듯해. 그런데 그냥 소주 먹으러 가기는 뭐하니까 자기가 필기를 하던 볼펜을 딱 들고 이야기를 해. 볼펜아, 너 오늘 너무 많이 수고한 것 같지 않아? 나랑 같이 있다 소맥이나 한잔 하자. 이게 뭐야? 마치 죽어있는 볼펜을 그렇죠 자기의 어떤 친구처럼 생각하고 대화를 하시는 분이 생겨. 이런 걸 우리가 생태학적인 분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생태학적인 분석은 자, 죽어있는 사물을 살아있는 생물처럼 취급하는 건데 이 생태학과 관련된 표현이 3가지가 있어요. 친입경쟁천이. 이게 생태학적인 표현이에요. 우리가 친입경쟁천이는 어디서 자주 쓰냐? 그럼 생태계에서 자주 쓰는데 이런 거야. 이게 우리나라 생태계야. 그리고 우리나라 생태계 토종개구리가 이렇게 있어요. 토종개구리가.
자, 토종개구리가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우리나라 생태계에 미국의 황소개구리가 이렇게 뛰어들어요. 이런 걸 우리는 생태계에 이종이 침입했습니다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황소개구리가 이종이 뛰어들면 이제 이 우리나라 생태계에서 토종과 황소개구리가 피 터지게 뭘 하는 거야? 경쟁을 하게 되는 거야. 그런데 경쟁을 하는데 황소개구리가 이겼어요? 토종이 이겼어요? 당연히 황소라고 되어 있는데 황소가 이겼지. 그래서 결국 우리나라 생태계가 황소개구리로 뭔가 변화가 됩니다. 이걸 천이라 그래. 이게 생태계에서 자주 쓰는 표현이 이종의 침입, 이종과의 경쟁, 그 다음에 천이야. 천이 아니야. 오타여. 천이, 즉 뭔가 생태계가 변화가는 과정을 천이라 그래요. 그래서 버제스는 생태학적인 표현을 많이 썼는데 그 생태학적인 표현이 친입경쟁천이라는 거야. 그러면 친입경쟁천이를 뭘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했습니까? 그러면 바로 이 주거지의 변화예요. 주거지의 변화. 우리 주거지의 변화와 관련해서 이미 한 게 있어. 주거 땡땡과 주거 주택 땡땡 현상이야. 주거 분리와 주택 순환 현상, 주택 순환 현상.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고소득과 저소득층으로 뭔가 소득 계층으로 나누면 이쪽이 상위, 이쪽이 하위 소득 계층이잖아요. 그리고 대부분 시간이 흘러서 하위 소득 계층의 소득이 늘어나면 하위 소득 계층이 어디로 들어가? 고소득층에 비어있는 집을 물려받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하향여가잖아요. 이 하향여가를 학자들이 침입이라는 생태학적인 표현을 쓴다고. 저소득이 고소득층의 침입. 그리고 이런 침입이 계속하게 되면 이 지역이 이제 뭘로 바뀌는 거야? 하위 소득 계층으로 바뀌겠죠. 이런 걸 천이, 이게 주거지의 변화를 사용할 때 저런 침입 경쟁 천이 이런 표현을 많이 썼다는 거예요. 자, 그럼 기출지문 한번 보자고요. 자, 요 1번이 아주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대표적인 애입니다. 자, 뭐가 말도 많고 탈도 많냐 한번 보셔. 어떤 생각인지 시험장에 딱 들어갔어요. 그리고 동시문 이론을 봤어. 그랬더니 1번이 이렇게 나와요. 동시문 이론은 20세기 초반 미국 시카고 대학의 시카고 학파를 중심으로 발전했고 도시의 공간 구조를 도시 생태학적 관점에서 접근했습니다. 다 들어봐. 생태학적인 관점으로 확실히 맞고 문제는 이 첫 번째 문장이야. 버제스의 동시문 이론은 시카고시를 분석했다라는 건 다 알고 있어. 근데 시카고시라는 표현을 놓고 시카고 대학, 시카고 학파 이러니까 일단 반반이 딱 나눠져. 첫 번째 반. 시카고시니까 시카고 대학, 시카고 학파겠지. 너 맞았다고 하자. 이게 반. 그다음에 절반은 시카고시인데 시카고 대학, 시카고 학파? 왠지 함정 같은데? 그래서 X라고 지우니 절반. 이걸 함정으로 생각하신 분이 절반이었어. 시카고시인데 시카고라는 표현만 주고 시카고 대학, 시카고 학파. 그러니까 뭔가 함정이 아닐까? 자, 뭐가 함정이겠어? 함정 아니에요. 자, 버제스는 시카고 대학의 사회학자예요. 시카고 대학에. 그래서 시카고시를 연구한 거예요. 그리고 시카고 대학의 학자니까 시카고 학파라고 경제론을 부른다 이런 말. 아주 날도 많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건데 스스로 뭔가 함정을 만들어 가지고 이걸 오답 처리했다라는 거죠. 그다음 2번 동시문 이론은 튜넨의 이론을 도시 내부에 적용했습니다. 잘 나오는 표현. 튜넨. 계보가 어떻게 돼? 튜넨. 튜넨의 이론을 도시 지대로 확장시킨 사람이 누구? 알론소. 입찰지대. 그리고 튜넨의 이론을 도시 구조로 적용한 사람이 누구? 버제스의 동시문 이론입니다. 그 다음에 3번. 도시는 중심지에서 동시문상으로 성장하는데 5개의 지대로 나눠진다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암기하는 게 중, 점, 노, 중,
통 이렇게 암기하는 거예요. 중점, 노중통. 그리고 4번 동시문 1호는 도시공간 구조 형성을 친입경쟁천이. 친입경쟁천이 나오면 생태학적인 표현이고, 생태학적인 표현을 자주 쓰던 사람은 누굽니까? 그러면 버제스의 동시문이야. 이거 2년 전에 나왔다고. 친입경쟁천이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하는 이론이 뭡니까? 그러면 버제스의 동시문 이론이에요. 이런 거 어쩔 수 없어요. 암기해야죠. 우리가 버제스가 친입경쟁천이라는 생태학적 표현을 많이 썼다는 걸 어떻게 알겠어? 그냥 암기해줘야 된다 이런 말. 그 다음에 5번과 6번이 어렵단 말이에요. 5번과 자 우리가 중점 여러분 다섯 지대인 중점 노중통에서 노동자 주거지대, 중산층 주거지대, 통근자 주거지대 다 주거지대야. 이해했어. 그리고 중심 업무지구는 도시의 중심인 거 다 이해했고, 근데 뭐가 마음에 들어? 마음에 안 들어? 점이지대가 뭐냐? 이게 상급이란 말이야. 이게 점이지대는 천이지대라고 이렇게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왜? 누가 썼겠어요? 친입경쟁천이. 친입경쟁천이 하면 항상 버제스 동시문이로. 그러니까 버제스가 천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만 다른 학자들은 점이라고 지금 많이 번역을 해요. 그래서 점이지대가 뭡니까? 그러면 이제 자, 이쪽으로 한번 보셔. 자, 여기가 지금 점이지대 아니에요? 점이지대? 자, 포인트는 여기 있어요. 이 당시에 이 도시의 중심, 이 당시에는 도시의 중심에 누가 있었습니까? 그러면 지대 지불 능력이 제일 많은 애가 있었겠죠? 그게 누구냐? 그러면 중공업이에요. 이 당시는 공업이 주된 산업이었으니까 중공업. 그런데 이쪽이 중공업이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 요 중공업처럼 요 도시 중심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애들이 있어. 경공업이에요. 이런 경공업들은 바로 요 안으로까지는 못 들어가고 요 중심 업무지구 외곽에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어요. 외곽에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노동자 주거지대죠. 노동자 주거지대인데, 자 노동자 주거지대가 이 당시에는 공장에서 일을 하는 노동자들인데, 문제는 공업이 산업의 주된 산업으로 이게 변화하기 시작하자 그 시골에 있는 농민들이 이제 일자리를 찾아서 이렇게 상경을 해요. 일자리를 찾아서. 그런데 안정적인 일자리를 딱 확보하게 되면 돈을 모아서 어디로 가는 거야? 노동자 주거지대로 편입이 되는데, 이제 막 시골에서 상경해서 일자리를 찾지 못하면 요리 들어갈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요 노동자 주거지대로 들어가지 못하고 요 뽀짝 앞에서 그죠 천막 같은 걸 치고 노동자들이 거주를 했어요. 이쪽에. 그래서 점이지대는 두 가지 용도가 섞여 있는 거예요. 요 안쪽에는 중공업으로 들어가지 못한, 중심으로 들어가지 못한 경공업이 있고, 요 점이지대 밖에는 노동자 주거지대로 들어가지 못한 노동자들이 천막을 치고 거주하고 있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표현을 봤더니 어떻게 돼 있냐? 내 측에는 경공업이 있고 어디로 들어가지 못한, 중심으로 들어가지 못한. 그 다음에 외측에는 불량 주거지대, 노동자 주거지대로 들어가지 못한 노동자들이 천막을 치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량 주거지대가 존재합니다. 그러면 뭐라고 해줘야 된다? 그렇죠. 이게 점이지대 또는 천이지대라는 거. 아주 어려운 표현이에요, 이거. 그 다음에 6번 근로자 주택지대란 천이 점이지대에서 이주합니다. 즉 점이지대에서 이제 이주를 한 노동자들이 거주하면 이게 노동자 주거지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5번, 6번 꼭 좀 생각해 줘야 된다. 자, 그 다음에 호이트의 선형이론. 기본적으로 시카고는 평야니까 동심원으로 형성되지만 일반적인 도시들은 어떤 장애물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도로를 따라서 부채꼴 모양 쐐기형. 자, 이 쐐기형은 뭐냐? 우리가 문을 괴는 쐐기. 대부분 이렇게 삼각형 형태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걸 쐐기, 부채꼴 모양을 쐐기라고도 하는 거예요. 즉 도로를 따라서 이렇게 삼각형의 모양으로 이렇게 도시가 자리를 잡는데, 요걸 좀 운치 있는 사람은 아이고 부채꼴 같구나. 그래서 부채꼴 모형 또는 부채 선자를 떠서 선형 모형 이렇게도 표현해요. 그런데 요걸 딱 봤더니 문을 괴는 쐐기 형태로 되어 있구나, 삼각형을.
그러면 쐐기형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이게 누가 표현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우리는 이 삼각형 보면 뭐가 떠올라요? 피자? 그러면 피자형이라고 하는 거야. 이게 번역하는 사람 마음인 것이죠. 자, 1번 선형 도시는 자연적 장애물과 인공적 장애물. 자, 대부분 자연적 장애물, 인공적 장애물이란 게 큰 산이라든지 하천, 그다음에 철도 같은 거, 인공적 장애물. 이런 산, 강, 하천 이런 것들이 있으면 도시가 그쪽으로 성장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장애물이 가장 적은 방향으로 확정되는데 그 장애물이 가장 적은 방향이 뭐라는 거야? 도로라는 거예요. 도로를 따라 소득계층별로 형성됩니다. 그 다음에 2번은 중요한 질문은 아니에요. 이런 걸 암기하는 건 아니니까 할 필요도 없어요. 항상 도시의 구조는 버제스의 5개 지대만 암기하면 돼요. 중점, 노중통. 그런데 얘는 뭐가 있느냐? 그럼 잘 보셔. 중심 업무지구가 있고 그 다음에 경공업이 있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항상 중심 업무지구에 중공업이 있고 요 중심으로 들어가지 못한 경공업이 요 뒤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요놈. 그리고 외곽은 전부 다 주택지구예요. 주택지구. 우리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도 노중통이니까 전부 다 주택지구라고. 주택지구가 외곽에 자리를 잡는데 얘는 명시적으로 요놈이 보여야 돼. 저급, 중급, 고급. 저급, 중급, 고급이라고 했으니까 소득계층별 어떤 주거지를 명시적으로 표현한 거야. 그러니까 저소득층, 중간소득층, 고소득층. 자,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은 노중통이라고 해서 여기는 뭔가 중산층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지금 여기에 지금 소득이라는 걸 명시적으로 넣지 않았어요. 노동자가 거주하는 지대고 이 통근자 주거지대라는 게 외곽의 고소득층들이에요. 외곽의 고소득층들은 자동차를 타고 출퇴근을 하니까 통근자라고 하는 거야. 그러나 명시적으로 소득을 집어넣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선형 이론은 지금 형태를 봤더니 저급, 중급, 고급 명시적으로 소득계층을 집어넣었어요. 이게 포인트예요. 이게 그럼 보셔. 왜 이 말을 했는지. 자, 4번을 보죠. 4번. 주택 가격의 지불 능력이 도시 주거 공간의 유형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주택 가격의 지불 능력을 두 글자로 바꾸면 이게 소득이에요. 소득. 그래서 이게 재작년에 시험에 나온 건데 갑자기 아무 뜬금없이 주택 가격의 지불 능력을 중요한 요인으로 봅니다. 그러면 어떤 애가 떠올라야 된다고? 호이트의 선형 이론이 떠올라야 돼. 호이트. 왜? 호이트는 주거지를 저급, 중급, 고급이라고 해서 소득계층별 주거지역임을 명시적으로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기억을 좀 하고 암기를 좀 해놓을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친입경쟁천이라는 생태학적인 표현을 많이 써버려요. 그럼 누구요? 버제스가 떠올라야 되고 주택가격의 지불 능력 또는 소득이라는 걸 중요한 요인으로 여깁니다. 그러면 선형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선형. 이런 것들은 어쩔 수 없어요. 자, 그 다음에 5번 하나만 더 보죠. 5번 선형 이론에 의하면 고소득층. 자, 고소득층이 가장 좋은 자리를 찾겠죠. 그리고 선형 이론에서 가장 좋은 자리는 도로변 주변이에요. 도로변 주변. 그래서 교통 노선을 축으로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에 입지합니다. 도로를 따라 접근성이 양호한다 그러면 도로 양쪽에 위치를 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다 핵심 이론. 우리가 지금 버제스와 호이트의 선형 이론은 구도시 이론이라고 그래요. 구도시. 근데 여기서부터가 현대도시예요. 현대도시.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핵 있잖아요. 핵. 이 핵은 항상 성장의 시작점을 말해요. 성장의 시작. 여기서부터 뭔가 성장을 한다는 거야. 자, 다 핵심 이론은 말 그대로 도시 내부 구조는 수개의 핵을 중심으로, 즉 수개의 성장의 시작점을 중심으로 뭔가 형성을 하는 다핵 구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가 현대 도시를 설명하는 건데 왜 현대 도시는 다양한 핵을 중심으로 형성합니까? 그러면 아주 간단해. 현대 도시는 기능이 다양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기능별로 성장의 핵을 가져요. 자, 우리 서울로 치면 교통의 중심은 서울역 근처, 역 근처. 그래서 역 근처에 교통을 중심으로 어떤 성장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쇼핑, 뭐 동대문이라든지 이런데 쇼핑의 성장의 거점을 마련하고, 뭐 교육이면 저쪽 강남, 그다음에 행정이면 과천 이런 식으로 현대 도시는 기능이 다양하기 때문에 성장의 시작점이 여러 개를 갖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해리스와 울만이 지금 다이시 미로는 누구의 학자가? 해리스와 울만이라는 이 두 사람이 왜 도시에 다양한 핵이 만들어집니까? 이걸 네 가지로 정리했는데 시험에 안 나오면 우리 시험이 아니야. 이게 암기 코드 이게. 근데 암기를 하는 걸 보니까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첫 번째 보세요. 동종 활동은 항상 서로 모이려고 해요. 동종 활동의 집적. 이종 활동은 항상 떨어지려고 하고 이종 활동의 분산. 이 두 개가 주어 중요해요. 서로 유사한 활동들은 서로 모이려고 하고요. 이종 활동들은 서로 떨어지려고 해요. 그러면 요거의 기출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볼게요. 자, 2번 보세요. 2번. 오른쪽에 기출지문 2번. 지금 유사한 도시 활동은 집적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 때문에 여기까지. 유사 활동은 항상 모이면 뭐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모이면 뭔가 이득이 있다는 거예요. 뭐 고객들을 더 끌어당기기 쉽다든지 이런 이득이 있어요. 따라서 항상 뭐 하려는 특징이 있다. 집중. 유사 활동들은 서로 모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또 3번 봐요. 서로 다른 도시 활동 중에서 집적 불일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어. 그럼 해석을 어떻게 해야 돼요? 모이면 죽는다는 거야. A는 모이면 죽어요 이런 거야. 모이면 이게 집적을 하면 오히려 불이익이 발생하는 활동들도 있겠죠. 그런 활동들은 서로 분리되는 경향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핵을 계속 여러 개를 만들어내는 거야. 즉 예를 들어서 교육이라고 하면 대부분 학원들이 몰려 있어요. 그래서 교육을 중심으로 이렇게 핵이 하나 딱 만들어진단 말이야. 그럼 이 교육과 같이 있으면 안 되는 애가 뭐가 있냐 그러면 상업활동 같은 거죠. 시끄러우니까 먹자골목 같은 거. 그러면 먹자골목은 대부분 교육과 상당히 떨어져서 또 하나의 핵을 만든다는 거야. 유사활동은 서로 모이고 서로 다른 상반된 이익을 갖는 애들은 또 떨어져서 하나의 핵을 만들고. 이게 이론인데 제가 한 20년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러지 않더라고. 우리가 항상 학원 근처에 뭐가 있어? 먹자골목 있어. 원래는 있으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교육은 조용해야 되고 먹자골목 술 먹고 떠들고 노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항상 우리나라는 학원 옆에 뒷골목이 다 먹자골목. 이게 그게 문제인 거죠. 자, 아무튼 요 두 가지가 시험에서 제일 잘 나와요. 유사 활동들은 서로 모이려고 하고요. 상반된 활동들은 서로 떨어지는 과정에서 다양한 핵이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또 있네. 특정 위치의 요구. 물을 많이 사용하는 공장. 걔들은 어디 있겠어요? 강이나 호수 근처에 있어야죠. 그러니까 물을 많이 사용하는 이런 공장은 특정 위치를 요구하기도 하는 거죠. 그리고 지대지불 능력의 차이. 자, 우리는 대부분 지대지불 능력이 충분하다면 어디에 자리를 잡고 싶나요? 그러면 어디에? 도시 내부에. 그러나 지대지불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외곽에 핵을 구성하기도 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암기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네 가지를 만들어내야 돼요. 일단 유사한 활동들은 서로 모여야 되고요. 얘들이랑 상반된 이익을 갖는 애들은 떨어져서 또 모인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유사한 활동은 서로 집적하고 이종 활동들은 서로 떨어지는 과정에서 이렇게 핵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물을 많이 사용하는 공장은 강,
호스 등의 특정 위치를 요구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핵이 또 만들어지고, 또 지대지불 능력이 낮기 때문에 중심에 들어가지 못하고 외곽에서 또 하나의 핵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는 반드시 기억해 줘야 된다. 예? 반드시라 그랬어요. 선택이 아니라. 예. 그럼 문제 보셔. 해리스와 울만은 도시 내부 구조는 수개의 핵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다핵 구조로 파악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2번 유사한 도시 활동은 집적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 때문에 서로 집중하려는 경향이 있고요. 4번 서로 다른 도시 활동 중에서 집적 불이익 발생하는 경우에는 상호 분리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핵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4번 다핵심 이론에서는 제시되는 핵의 성립 요건에 동정활동의 집적, 이정활동의 분산, 특정 위치의 요구, 지대지불 능력의 차이인데, 이 지문이 시험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거의 열의 9번은 뭘 바꿔놓냐, 요놈과 요놈을 바꿔놔. 다음 주 요거 낼 거야. 다음 주 요거 낸다고. 지금 복습 모의고사 지금 아직은 지금 적극성이 없습니다만 최소한 요거 뒤집어 낸다고. 그러면 몰라서 틀리는 게 아니라 무슨 논점이 안 보여서 틀린다는 거야. 논점이 안 보여서. 자, 그러면 벌써 끝났어요. 벌써. 자, 학자들부터 한번 다시 한번 쭉 한번 봐요. 앞으로는 뭐 이론 끝날 때마다 학자 한 번씩 쭉 돌릴 거야. 자, 첫 번째 뭐가 있나요? 그러면 앞으로 한번 볼게요. 우리가 저번 주에 너무 앞뒤로 갔네. 여기 보셔. 여기서부터가 이제 학자 출동이에요. 학자. 지대이론은 왜? 지대이론은 토지의 임대료. 토지의 임대료를 지대라고 하는데, 지대이론은 토지에 대한 임대료를 왜 받느냐, 이게 토지 소유자들이 어떤 이유로 토지에 대한 지대를 요구합니까, 이거예요. 그러면 네 가지라고 되어 있지만 난 네 가지 다 못하겠어. 그러면 뭐는 봐야 된다고? 두 가지. 요놈이 핵심, 이렇게 되는 거예요. 리카르도의 차액지대와 튜넨의 위치지대는 확인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항상 해석을 어떻게 합니까? 차액이 지대를 만듭니다. 이렇게. 리카르도는 차액이라는 게 지대를 만들어요. 차액이 뭐니? 비옥도에 따른 수확량의 차이를 말해요. 그런데 차액지대로는 비옥도를 주장하기 때문에 항상 어떤 놈이 문제야? 비옥도가 제일 떨어지는 한계지에서는 지대를 요구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갑자기 마르크스가 등장하면서 한계지 너는 비옥도는 떨어져서 주장할 수는 없지만 소유권을 주장해. 그래서 등장하는 게 절대권이 지대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게 세트. 그 다음에 튜넨은 비옥도, 소유권 말고 어떤 다른 이유가 있을까 연구해 봤더니 위치를 강조했어요. 자, 그리고 여기서는 항상 중요한 게 위치가 좋으면 그걸 기준으로 지대를 요구할 텐데, 좋은 위치가 뭐예요? 좋은 위치. 그렇죠. 시장과 거리가 가까워서 항상 수송비를 절약할 수 있는 지점이 이 당시는 좋은 위치였어요. 그래서 위치가 지대를 만든다, 이 말은 위치에 따른 수송비의 차이가 결국 지대의 차이를 만들어내더라. 이게 위치 지대. 그리고 이 위치 지대를 도시 지대로 응용한 게 알론서. 그래서 입찰 지대는 뭐에 의해서 만들어지더라? 입찰 경쟁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입찰 경쟁에 의해서 지대가 만들어지면 어떻게 되냐? 항상 입찰 경쟁에 붙이면 토지 이용자는 자신이 제시할 수 있는 지대 중에 최대 금액을 제시합니다. 최대 금액, 최소가 아니라 최대 금액을 제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딱 이거면 된다. 딱 이거면 1월, 2월 달에 딱 요 정도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렇게 이제 도시 구조 이론으로 가죠. 그러면 도시 구조 이론 중에 항상 요 놈이야. 요놈. 계보가 튜넨의 위치지대가 알론소의 지대 이론으로. 그다음에 튜넨의 위치지대가 진화된 게 동시몬 이론이란 말이에요. 동시몬 이론. 시카고시를 분석했더니 시카고시는 평야여서 모든 방향으로 도시가 성장한다는 걸 발견했어요. 버제스가. 그게 버제스의 동시몬 이론. 그런데 호이트라는 학자는 시카고시를 분석한 게 아니라 시카고 이외의 다른 도시들을 분석했더니 일반적인 도시들은 장애물들이 있어. 산도 있고 강도 있고 철도도 있고 그래서 장애물을 피한 도로를 따라서 부채꼴 모양으로 성장을 합니다. 이게 호이트의 선형 이론. 그리고 요 두 가지는 구도시요. 구도시. 현대 도시는 항상 기능이 다양하다 이런 말이에요. 기능이 다양하다 보니까 하나의 성장의 시작점이 아니라 다 핵을 가지고 뭔가 동시다발적으로 성장을 합니다. 그러면 7개. 자, 벌써부터 쉬어. 10분 쉬었다가 이제는 상업입지 들어갈 텐데 상업입지는 조금 빡빡해. 그러니까 50분 정도 해야 되니까 맑고 깨끗한 정신으로 그리고 커피 같은 거 하나 딱 여유를 가지고 수업에 참여하셔야 돼요. 자, 미리 쉽니다. 10분.